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이 사연을 어디다가 털어놓을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험난하고 힘들었던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20대 후반에 결혼한 이후로 남편과 딩크로 살면서 나름 취미생활도 공유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결혼 5년차가 된 순간부터는 따로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향이 달랐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고 남편은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하지만 이 남자를 만나서 제 생활이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100% 만족이랄 게 없잖아요. 그냥저냥 살만한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각방을 쓰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신뢰를 잃은 그 순간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몸소 체험했어요. 행복한 건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좌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점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호강을 누리려고 이 인간과 결혼을 한 것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면서 우울증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남편과 거리를 두며 이별을 준비하게 되었죠. 한 번에 정이 뚝 끊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처음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가 기억나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에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내용을 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었죠. 내 남자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이놈도 그저 그런 놈이었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아는 동생이야. 진짜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니야. 아는 동생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 너무 친하니까 그런 말도 주고받게 된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친한 사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솔직히 숨기고 싶은 사이였으면 이미 대한 내용 싹 다 지웠겠지. 당당하니까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둔 거야. 그나저나 당신은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봐? 솔직히 좀 불쾌하네. 대체 당신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야? 지금 이 순간에도 변명하고 싶어? 내가 지금 어떤 심경인지 알기나 해. 변명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앞으로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줄게. 지켜만 봐줘. 기혼해. 다른 여자한테 사랑하는 말 남발하는 남자랑 붙어 살 필요 없잖아. 이혼이 당신한테 그렇게 쉬워? 내 말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어려우니까 여태껏 말도 못 꺼낸 거야. 이 말을 꺼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실망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곱게 당신을 보내줄 것 같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바람 피운 대가를 치러야지. 가진 거 전부 내놓고 가. 그럼 보내줄게. 내가 당신을 왜 떠나? 안 떠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저도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내용과 그 여자의 사진이 제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었고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정신병이 오더라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따귀를 때린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내가 죄인이다 더 때려 하며 얼굴을 내어줬지만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는 그만 좀 해. 다 잊기로 했잖아. 안 잊혀지면 어떡해. 잊으려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걸 어쩌냐고. 그렇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내가 빌기도 했고 맡기도 했잖아. 이걸로 부족해?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는 건데. 말을 좀 해줘. 나도 몰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여자랑 이미 끝난 것도 오래전인데 아직까지 당신이 화가 안 푼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게. 작은 방에서 잘 테니까 당신 혼자 여기서 자. 그날부터 저희의 각방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혼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그저 남편의 불륜 증거만 차곡차곡 모아 곱씹기만 했고 언젠가 꼭 이혼을 할 것이라는 다짐만 한 채로 이혼을 계속 유예시켰습니다. 이혼을 한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차마 과감하게 나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과 평생 살자니 그것 또한 고역으로 느껴졌어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남편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약일까 싶어 버텨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커져만 가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고 괘씸했어요. 각방을 썼지만 남편이 늦게 귀가를 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나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잘 때마다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수상한 흔적을 찾는 저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유일한 낙이 운동이었어요. 원래 숨이 차는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운동을 해야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우연히 탁구를 배우면서 숨이 턱끝까지 차는 경험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웃음이 나왔고 그날 정말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탁구를 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동네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그 사람들은 어느새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이 저희 몸에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짝수가 맞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는데 어찌나 친화력이 좋은지 하루 만에 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의 이름을 혜연이라고 할게요. 혜연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남편 따라 이 동네에 온 지 3개월 남짓 되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지금 막 신혼이고 새댁인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사 오자마자 운동할 곳부터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리더십도 있고 활발한 스타일이라 한 명 한 명 챙기며 적극적으로 모임을 이끌어갔고 어느새 저희 모임의 대장이 되었죠. 워낙 모임에 진심인 사람이라 모일 때마다 테마와 컨셉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만날 때 다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기, 우정링 맞추기, 같은 립스틱을 바르고 놀러가기 등등. 그 언니랑 함께 있으면 항상 새롭고 즐거웠어요. 모임이 잦아지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자 혜연 언니는 저희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임 통장을 하나 만들까? 자잘한 거 나눠서 내더라도 큼지막하게 여행 갈 때는 큰 돈 필요하잖아. 그리고 요즘 갯돈 모아서 한 명씩 명품백 사주는 거 유행이라며. 우리도 그거 해볼까? 일단 돈 모으면 그 돈으로도 목돈도 마련할 수 있고 좋잖아. 한 명씩 순번을 정해서 목돈 마련하게 해주면 힘들게 돈 모을 필요도 없고 부담 없이 이체만 하면 되니까. 어때? 내가 다른 곳에서 개모임을 하고 있거든. 순번도 금방 오고 목돈이 금리까지 같이 주니까 아주 좋더라고.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는 목돈이 생명 아니겠어? 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한 방에 몰아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자 괜찮은 건 알고 있어. 거기로 하자. 저희 모임은 아주 자연스럽게 개모임을 시작했고 개주는 모임의 리더인 혜연 언니가 맡았어요. 그날 밤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계좌 이름이 혜연 언니 이름이랑 다른 거예요. 웬 남성분 이름이 있길래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왜 계좌명이 언니 이름이 아냐? 아, 그거 내 남편 이름이야. 그 통장에 이자가 잘 나오거든. 새로 만들기보다는 그 통장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신뢰가 우선이니까 내 남편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아니면 금리는 좀 낮더라도 내 명의 통장 하나 만들 수도 있어. 아, 됐어. 우리 사이 뭘. 언니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무튼 이체한다. 그래, 우리 목돈 잘 모아서 부자 되자고. 이제는 모임하면서 돈 펑펑 써대지 말고 아끼면서 살아야지. 너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싶다며. 그러려면 얼른 돈 모아야 돼.
내가 재테크 관련 서적 있는데 다음에 만날 때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만약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말하고 내가 너 하나 정도는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으니까. 진짜 언니밖에 없네. 말만이라도 고마워.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갯돈을 퍼부었나 싶긴 한데 마음이 힘들다 보니 쉽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혜연 언니만큼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만날 때마다 퍼주는 언니였기 때문에 저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네요. 돈을 이체할 때마다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뭘 해야 하나 상상하며 행복에 빠졌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명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버렸을 텐데 묶여있으니 강제적으로 아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 후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동안 운동을 나가지 못했지만 갯돈만큼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각방을 쓴 이유로 남편은 더 과감해지더라고요. 아예 그 방을 본인 전용 방으로 꾸며놓고 어쨌든 저랑 한마디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상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린 끝에 남편의 불륜 증거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참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만 걸려봐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었더니 남편도 저를 점점 지체하더라고요. 급기야는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았네요. 이럴 거면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먼저 딴 여자 만난 게 누군데? 잘못 저지른 주제에 이혼을 하자고. 내 맘대로 결정할 거야. 당신한테는 자격 없어. 분명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어놓고 또 그 여자 만나니까 좋았니?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여자 만나니까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았어. 상간녀랑 둘이 알콩달콩 살도록 내가 내버려둘 것 같아? 웃기지 마. 나 혼자만 마음 아파 썩어가는 게 너무 억울해. 여태껏 내가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 전부 보상해. 나는 전부 보상받을 때까지 이혼 못해.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질린다 진짜. 질려? 누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나더러 평생 죄인처럼 살라고? 남처럼 사는 게 부부야?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남편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노력이라도 해주든가. 애매하게 이게 뭐냐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거야. 그래, 나도 이제 질린다. 누가 이거 못해주겠대? 보상을 하라고, 보상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태껏 모은 증거로 내가 당신 수송하면 어떨 것 같아? 헤어지도 마는 게 내가 젠틀하게 보내줄 것 같아. 나는 받을 거 전부 다 받고 그 이상으로 받아낸 다음에 당신 내쫓을 거야. 두고 봐. 그래, 맘대로 해라. 그 인간과 한바탕한 이유로 마음이 급해진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며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면서 서서히 남편을 용서해 줄까 마음이 기울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저도 이성을 잃었고 그 인간과는 확실히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여태껏 모은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남편 쪽을 유책 배우자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지인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며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제야 이혼이 실감났어요. 여태껏 혼자서 유효했던 이혼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니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서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혜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어 하며 받던 언니가 그날따라 답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언니도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며 그러려니 넘겼어요. 소송을 진행하며 제대로 잠을 잡은 기억이 없네요. 그래서 조만간 갯돈으로 목돈이 생기면 잠시 회사를 관두고 멀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야겠다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돈이 저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제 유일한 희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을 잃으면 저는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운동을 나갔는데 혜연 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혜연 언니는?
너 몰랐어? 뭘? 혜연 언니 도망갔잖아. 언제? 좀 됐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꿨는지 연락도 안 되던데. 그럼 개또는? 개돈? 야, 말도 마. 언니 도망간 이후로 우리도 수소문 해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어. 알고 보니 이름도 가짜였고 나이도 가짜였나 봐. 도저히 찾을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깟 돈 받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니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깟 푼돈이라니 나한테는 전부인데. 너 설마 계속 넣고 있었어? 나는 얼마 전까지도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 어머,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우리는 깃털 안 넣은 지 한참 됐어. 나름 양심은 있었는지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문자를 돌리고 도망갔길래 우리는 그 문자를 너도 받은 줄 알았지. 말도 안 돼. 나는 문자도 못 받았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다려보자.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찾겠어. 우리도 수문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다 같이 찾아가자고. 나는 급해. 시간이 없다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계주가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갯돈을 보내지도 않고 있었고 저 혼자만 꾸준히 넣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언니의 바뀐 번호를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사기꾼이다 얼굴에 써져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혜연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언니만큼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한동안 이성을 붙잡을 힘이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사기까지 당한 저는 그때 정말 인생의 최대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서글퍼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봤지만 그 통장 자체가 대포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사기친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대답만 들려왔어요. 가만 보니 작정하고 저희를 속인 거더라고요. 계좌주 이름이 언니 이름과 달랐을 때 의심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계주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인터넷으로 언니의 핸드폰 번호를 검색해보고 이미지 검색으로 언니의 얼굴을 찾아봤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기 고발 인터넷 카페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사기 신고 어플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돈을 보낸 계좌와 똑같은 계좌로 사기를 당한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 사람의 흔적을 쫓다가 한 채팅방을 알게 되었어요. 채팅방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며 계주의 정체를 조금씩 알게 되었네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큰 돈을 사기당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폭삭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범인을 쫓아 직장도 관두고 조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국 범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까지 알아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혜연 언니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실명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탁구 모임을 하는 동네 근처에도 살지 않았더라고요. 사기를 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던 거겠죠. 아무튼 범인의 고향을 알아낸 저는 이제 발로 뛰기로 작정했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어요. 모임 단체 사진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가장 크게 확대했더니 사진이 좀 깨지긴 했지만 대충 이목구비는 보이더라고요. 이건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마냥 어려웠어요. 아무리 작은 동네라고 하지만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많은 곳이라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여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슬슬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서 사진을 보더니 단박에 알아보셨어요. 이 배2동에 사는 분 같은데? 몇 호에 살아요? 근데 무슨 일로 사람을 찾으시나?
사기를 당했거든요. 이 여자가 범인이라 빨리 잡아서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좀만 늦으면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주민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어서. 왜요? 범인이라니까요.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알려주기 없는 겁니다. 여기 사는 거 맞죠? 오늘도 집에 들어오나요? 글쎄 모른다니까요.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갑자기 경비 아저씨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시며 더 이상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는 알아낸 거 가잖아요. 백이동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구장창 그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에 옷과 먹을 걸 잔뜩 넣어서 마치 경찰이 잠복 근무를 하듯이 동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여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돈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잠도 자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백이동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든 여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딱 봐도 그 여자였어요. 차림새나 걸음걸이나 내가 알던 혜연 언니였습니다. 그 여자는 쓰레기 봉투를 밖에 버리고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히 시동을 켜서 뒤따라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자가 도착한 곳은 무슨 저수지 주차장이었어요. 급히 차를 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도 멀찍이 차를 대고 여자가 걷는 길에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어떤 남자가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운동하러 나온 사람인 것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바람막이 자켓을 얼굴까지 끌어올려 조깅을 하는 척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시간에도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위장할 수 있었어요. 점점 다가가자 어렴풋이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굽신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시키는 거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은 이제 끝난 거 맞죠? 세어보지 않아도 확실한 거지? 그럼요. 제가 정말 돈 밑장빼기라 됐겠어요? 워낙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아줌마니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어주세요. 저 뭐를 사장님한테 사기치겠어요. 아무튼 고생했어. 일찍 끝내준 덕분에 나도 얼른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 대충 들었는데도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남자의 얼굴을 힐끔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경악했어요. 뒤에주와 만남을 갖고 있는 남자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인 거예요. 둘은 무슨 비밀을 거래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만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 다리에서 힘이 풀릴 뻔했네요. 그 자리를 그대로 덮칠까 생각도 해봤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잡았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멀찌감치 나무 뒤쪽으로 가서 걷는 척하면서 숨어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던지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네요. 둘의 대화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장님,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탁구장에 가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부인분이랑 라포 영상까지 하는데 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 여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 부인분이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적자인 일인데 사장님을 돕기 위해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뭐 돈이라도 달라고? 그 정도로 제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에요. 일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좀 책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많이 편해졌나 봐. 나한테 요구들 할 줄 알고 희셨나 본데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아줌마 인생 망치는 거 순식간이야. 아줌마 딸 있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아줌마가 저지른 죄 폭로해줘? 가축은 건들지 말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아줌마 남편이 살고 있던데 아줌마 어디 사는지 내가 그 아저씨 나 알려줘도 돼? 그건 절대 안 돼요. 아줌마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리고 내 인맥 몰라? 정보와 인맥이 만나면 사람 하나 골로 가는 것쯤은 순식간이라는 것만 알아도.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돈 얘기 안 꺼낼게요. 과연 우리 둘이 같이 경찰서 가면 누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까?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아줌마는 없잖아? 죄송해요. 그게 죄송한 태도야? 정말 미안합니다. 개주가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남편은 개주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경악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한 대 주차되더니 화려한 복장 여자가 내리더니 남편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오빠, 내가 너무 좋지. 오자마자 남편에게 딱 달라붙은 게 누가 봐도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말투와 행동에서 가벼움이 느껴지는 여자였습니다. 상간녀는 개주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언니, 왜 무릎을 꿇고 있어? 깔끔하게 일만 처리하고 약속했잖아. 그게 오빠한테 약속하면 좋지.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 더 바라는 거라도 있어? 설마 돈 달라는 말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튼 이제 언니도 착하게 좀 살아. 어설프게 사기쳤다가 나이도 한참 어린 여자한테 약점 잡히기나 하고. 언니가 애초에 나한테 사기만 안 쳤다면 이렇게 우리한테 주종당할 일이 없었을 거잖아? 아무튼 이번 건 완벽하게 주는 대신에 나한테 사기친 놈 깎아주기란 거 안 줬으니 걱정 마. 뒷자리 숫자 빼고 그 앞에 것만 갚으면 돼.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나 진짜 언니 데리고 경찰서 가는 수가 있다. 이 일은 우리 모두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건 걱정 마. 우리도 이 일로 폭로당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언니, 나 언니한테 기대하는 거 많은 거 알지? 다음에도 또 부탁해도 돼? 이 일로 우리 사이는 끝난 거 아니야? 언니가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해줘야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기쳐서 갚아. 그럼 나도 편하고 좋지. 해도 너무한 거 알지? 내가 볼 땐 너도 만만치 않은 년이야. 알아. 만만치 않은 년이라는 거 알았으면 앞으로 조심해. 나는 오빠랑 새 출발할 거니까 밖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녹음한 내용을 듣고 또 들었어요. 알고 보니 기회주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셋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살벌해서 차마 그 순간 난입하지는 못했어요.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 자리가 끝난 후 저는 개주를 다시 뒤따라갔고 아파트 동 앞에 차를 주차한 뒤 내리는 틈을 타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수희야, 변명할 생각하지 마. 머리 굴리지도 마. 언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내가 방금 엄청난 걸 듣게 됐거든. 언니가 스스로 말할래? 아니면 내가 이 녹음본 가지고 경찰서로 갈까? 무슨 소리야? 언니가 내 남편이랑 만난 거 다 봤어. 그러니까 당장 말해. 수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찌를 쳤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나 진짜 죽어. 그래? 그럼 법의 심판에 받아.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고. 아니야, 수야. 일단 진정하고 내가 천천히 말할게. 비밀 지켜줄 수 있어? 제발 부탁할게. 언니 한 번만 살려주라. 이것부터 말해. 나한테 다가온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 그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 어쩌겠니? 어쩌다 알게 된 동생한테 작업을 좀 치고 도망을 갔는데 알고 보니 내 딸의 인적사항을 못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증거까지 싹 다 만들어 놓고 나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고 보니 나보다 더한 년이었더라고. 겉으로는 착한 척, 순실한 척 해도 남들 협박하면서 기생충처럼 살아왔던 애였어. 내가 잘못 건드린 거지.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나한테 작업 하나만 해달래. 성공하면 사기치도 깎아주겠대. 그래서 그 작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개 모임을 만들라는 거야. 그리고 개돈을 두고 튀래. 그리고 그 돈을 자기한테 달래. 이건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만나는 남자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본처한테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유책 배우자로 증거가 잡혀서 꼼짝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돈을 주기 싫어서 먼저 작업을 쳐서 돈을 좀 뺏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간녀 짓으로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만 알아줘. 나는 약점이 잡혀있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었어. 아이, 너랑 친해지면서 그래도 친동생 같고 아끼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도망갈 때가 되니까 정말 미안해지더라. 그래서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어쩌겠니. 나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나 안 그래도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게 내 전 재산이었던 거 알면서, 그게 내 목숨이나 다를 거 없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들었다가도 내 사정 알면 포기했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한테는 내가 내 사정 다 얘기하며 위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 진심을 무시할 수가 있어? 사람 진심을 가지고 사기치기 제일 나빠. 내가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다 망가뜨렸어. 미안해.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여태껏 내 남편도 알고 있었고 상간녀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잖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죄책감도 안 느꼈어? 언니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나도 해주고 싶어. 됐고, 내 돈이나 내놔. 당장 내놔. 정말 진심으로 돈이 하나도 없어. 빈털털이 알잖아. 그 돈 다 누구한테 줬는지. 네 남편이 다 가져갔어.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겨서 너무 불안하다고. 네 남편이랑 상간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앞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공조하면 안 될까? 상간녀 그 기집애 진짜 보통이 아니야. 봐보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지금 나한테 사기친 주제 언니 돈 뺏어간 그 인간들을 나더러 대신 처벌해달라는 말이야? 너무 괘씸하잖아. 부인이랑 재산 분할하기 싫어서 먼저 뒤통수 친 남편이 그게 사람이니? 그래 놓고 지는 손에 더러운 거 하나 묻히려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래. 아무튼 네 남편 인간 말종이니까 이혼 결심한 건 잘한 거야. 그런 상간이랑 붙어먹는 걸 보면 네 남편도 똑같은 인간인 거지. 논점을 잊지 마. 나는 이번 일 절대로 못 넘어가. 내가 모든 권리 걸고 책임 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태껏 내가 만말해 보였지. 사람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계주의 속셈을 뒤늦게 알아채고 말았네요.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걸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주를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이혼하면서 꼼짝없이 당할 뻔했잖아요. 남편 쪽에서 미리 손을 쓴 건지도 모른 채 계주만 쫓아다녔을 거 생각하니 차라리 지금 아프더라도 감당해내는 게 옳은 방향이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속 좁은 인간이라 그런 짓을 벌일 수 없는 인간이라고 믿었는데 제가 여태껏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고소왕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계주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를 상대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속마음도 모른 채 아주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유지하려고 애썼어. 이혼을 하더라도 그런 내 마음은 꼭 알아달라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으니 진흙탕 싸움은 되지 않았으면 해. 서로 좋은 기억을 남긴 채로 헤어진 게 좋잖아. 이제 손에 돈을 쥐었어. 마음이 편안해진 건가? 무슨 소리야. 그거 내 돈이잖아.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돈을 훔쳐가니까 기분이 좋아. 여보,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좀 알아듣게 설명해 줄래? 그래, 그 돈 끝까지 지켜. 그래야 나도 고소할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상간녀랑 둘이 짜고 내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태껏 불륜은 저질렀지만 그 정도까지 쓰레기일 줄은 몰랐는데 당신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더라. 오히려 그런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 여태까지 그런 추악한 모습 숨기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상간녀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마음도 잘 맞아 보이고 잘 어울리더라. 축하해. 이제부터는 한 공간에 머무는 게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먼저 나가줄래? 당신은 상간녀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갈 곳이 없어서 말이야. 설마 갈 곳 없는 전부인 길거리에 나 함께 할 건 아니지? 그때부터 남편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제 발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약해질 틈을 주지 않아서 저도 아무런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이 그들을 소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하루아침에 끝도 없이 증오를 하게 된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들었나? 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정말 잠도 오지 않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 인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겠거니. 원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같이 갯돈을 모았던 사람들도 저를 돕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얽혀있는 사건이 있다 보니 생각보다 큰 사건으로 취급되어서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기, 협박에 절도까지. 아주 인생을 막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질이 나쁜 남자친구들을 만나면서 뒤집어 쓴 혐의가 많다고 하지만 사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딱 보니 상간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절로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상간녀에게 푹 빠져버린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상간녀도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남편도 제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게 됐어요. 서로 공모를 하고 사기를 친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셋 다 처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죠. 여보, 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여태껏 나는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도 몰랐어. 진짜야. 내가 여태까지 속은 거라고. 그리고 돈 얘기는 만나서 하자. 내가 다 말할게. 당신 모르는 내 속사정도 있는 거잖아. 나는 내 목만 챙기면 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 진부한 거 알지만 아휴, 내가 진짜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번 사건으로 나도 몰랐던 진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 그런 꽃뱀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당신 놓치기 너무 후회가 돼. 이제 와서 조광 씨한테 돌아온 못난 놈이라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어떻게 해. 나한테는 정말 당신뿐이고 앞으로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정말 노력할게. 아니야. 내가 볼 때 당신 그 여자랑 잘 어울려. 나는 나랑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잘 살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잘 살기 바래. 벌써 남자 생겼어? 누구야? 뭔 상관? 내가 남자를 만나는 말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판에 내가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도 참 멍청하다. 하긴 멍청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겠지? 아무튼 안타깝게 됐어. 가만히 이혼만 했으면 알아서 법적으로 재산분해 딱딱 됐을 텐데 괜히 사기나 치는 바람에 처벌까지 받게 되었잖아. 덕분에 나는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모로 고마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 생각 못했는데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힘써주는구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비록 미워한 적이 많았지만 당신한테 고마웠던 것도 많아.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처럼 서로 좋은 기억을 남긴 채로 헤어지자. 진흙탕 싸움은 나도 싫거든.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알아서 자멸할 것 같으니까. 그 후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주는 그동안 했던 짓이 있으니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되었고 남편 또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어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애정이 식었는지 상간녀와 전 남편은 서로를 탓하더라고요.
상간녀는 끝까지 전 남편이 시켜서 범행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가 꽃뱀이라며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어요. 둘은 금전관계도 엮여 있었는지 서로 고소까지 하더라고요. 참 복잡하죠? 아무튼 저는 최대한으로 하기명을 불러서 여차저차 잘 해결됐네요. 제가 이룬 돈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잘 만난 덕분이었죠.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언제 결혼 생활을 했냐는 듯 아주 잠잠해졌네요. 이제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조심스레 발을 빼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저에게 유리하게 일이 해결되었으니 잘 풀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다시 반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과 사기를 동시에 당한 제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느껴지네요. 이 정도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거 아닌가요? 잘 끝나서 망정이지 만약 가만히 당하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수업을 치른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 인간이 언제 또 불륜을 저지를까 전전긍긍하며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는데 지금은 속 썩이는 사람이 없으니 살만 나네요. 이런 게 진짜 인생인 건데 저는 여태껏 정말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많이 아껴주려고 해요.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들만 보며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서로를 갉아먹기만 하는 관계는 최대한 일찍 끝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태껏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혼을 유예했기 때문에 더 상처가 커졌던 것 같아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되는 것이 공포스러웠는지 몰라요.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만큼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택이든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 후회할 일은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파렴치한 기주와 남편을 만나 팔자를 망칠 뻔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머물길 바랄게요. 이제는 저도 썩은 뿌리를 뽑아냈으니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겠죠. 앞으로의 제 인생을 기대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